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금감원 ETF 불건전 영업 계열사 자금 몰아주기 들여다본다. 금융감독원이 자산 운용업계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은 ETF 시장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이 불건전 영업행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전체 ETF의 순자산 가치 총액은 2022년 말까지만 해도 78조 5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2023년 말 121조 1천억 원, 올해 7월 말 156조 8천억 원으로 급성장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보다는 기관 주도로 늘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시장이 갈수록 ETF에 편중돼 있고 업계 경쟁도 치열하다 보니 여러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며 운용업계 전반적인 문제점이나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놓고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얼어붙은 투자 심리, 증시 대기 자금 한 달 새 3조 6천억 원 줄어 글로벌 주식시장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증시에 유입되는 자금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자금이 더 이탈하며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 고용지표 부진으로 2일 검은 금요일을 연출하며 폭락한 국내외 증시가 당분간 하락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섣부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 다음 달 열리는 미국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얼마로 결정될지가 글로벌 증시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0.5%포인트 한꺼번에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다면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며 증시가 부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평채 발행 약달러의 외환 보유액 4개월 만에 반등. 외환 보유액이 넉 달 만에 증가했습니다. 외화 표시 외국환 평형 기금 채권 발행에 성공하면서 자금이 유입된 영향입니다. 달러와 약세로 기타 통화 외화 자산의 환산액이 증가한 것도 외환 보유액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환 보유액이 증가한 것은 외평채 신규 발행에 따른 대금이 유입된 영향으로 파악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10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이 대금은 7월 중 납입됐습니다. 약달러에 따른 기타 통화 외화 자산의 환산액 증가도 영향을 줬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미 달러화 지수는 7월 중 1.3% 하락했습니다. 이 기간 유로화 가치는 유로당 1.07달러에서 1.08달러로 파운드화 가치는 파운드당 1.26달러에서 1.28달러로 각각 올랐습니다. 파두 실적 쇼크 이후 두 번째 락업 해제, 총 발행 주식 12% 수준. 코스닥 상장사 파두 주식 중 상당수가 이달 초 매각 금지에서 해제됩니다. 오랫동안 팔지 못하고 묶여있던 주식이 시장에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매각 금지 해제 물량은 총 발행 주식의 12%에 달합니다. 파두는 앞서 지난 2월 기관 투자자가 의무 보유를 확약한 주식 21.01%가 매각 금지에서 풀린 바 있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은 이번에 매각 금지에서 풀리는 의무 보유 등록과 달리 기관 투자자가 수요 예측 당시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받은 공모주였습니다. 2월과 달리 이번에 풀리는 물량은 상장 전 취득한 주식이어서 공모가보다 취득 단가가 낮은 데다 더 오랫동안 묶여있던 주식이라는 점에서 주가 변동폭에 유의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팔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 금요일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할 것 없이 검은 금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나왔던 고용 지표가 이 불안감을 한층 더 업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비농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한 18만 건 정도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11만 4천 건에 그치게 되면서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더불어서 실업률은 한 4.1% 정도 나오겠지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4.3%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너무 빨리 냉각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경제
경기 침체까지로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이 지표는 이제 우리 시장은 오늘 개장하고 나서 반영하게 될 텐데 이미 금요일 날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게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힘차게 출발하고 싶지만 개장이 좀 두려운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금요일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덥고 많이 힘드실 건데요. 제가 저번 달에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저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시장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 시그널이, 이 지표들이 금리 인하에 우호적이라는 거는 지표들이 좀 안 좋아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는 환호성을 지르고 증시에는 상승을 줬지만 어느 순간에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동반한 안 좋은 지표가 나오게 되면 그때서는 이것이 시장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금요일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자, 파월 의장이 저번 주에 9월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지표에 대해서 안 좋은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악재로 받아들여졌죠.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에 엄청난 좀 부담감을 주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거품론이 다시 부상하면서 시장 자체가 지금 많이 냉각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고민 많으시죠? 저도 고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듣고 싶은 말은 그거죠. 이 투매에 동참을 해야 되냐? 지금이라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냐? 아니면 여기서 버텨야 되냐? 저가 매수는 언제쯤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승부주에 대한 종목에 대한 제시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잡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월요일 오늘도 역시나 좀 힘드실 텐데요. 우리 승부주와 함께 시작하신다면 또 좋은 해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찬 월요일을 시작하고 싶지만 개장이 좀 두려운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후의 전략들 어떻게 챙겨가면 좋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꼼꼼하게 전략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파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부주 1라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김선윤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은 이제 승부주 AS보다는 시장에 대한 AS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잘못해왔는지 조금 반성을 해야 될 그 시간인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시장 자체가 매우 안 좋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금요일 시장에 현 선물을 포함해서 한 2.8조 정도 외국인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역대 4위라고 이렇게 기사 보도를 봤는데요. 자, 지금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은 지금 위치가 어디인가? 지금 투매에 이제 동참을 해서 더 큰 리스크를 방지를 해야 되냐? 아니면 이악 물고 버텨야 되냐? 아니면 낙폭과대한 빅테크주들을 좀 매수를 해야 되냐? 전문가님 보실 때 어떤 위치라고 생각되십니까? 네, 다들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 거의 이제 말미, 거의 지난주부터 해서는 조금 대형주들, 특히나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분할매수 의견을 좀 드려보다가, 금요일과 목요일 시장이 약간 시장 좀 이상하다. 특히나 금요일 시장에서는 이번 주까지 상황 보면서 다시 천천히 분할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드리기도 했는데, 금요일 시장이 크게 무너지면서 고민이 많이 됐죠. 현금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긴 했는데요. 사실 이게 고민이 많긴 해요. 근데 이제 주목해봐야 될 게 이제 페드워치 사이트인데요. 우선은 9월 달이죠. 9월 24일 날 FOMC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금리 인하 포인트 0.25%, 베이비 스텝이 30%고요. 0.5% 내려야 된다라는 게 69% 상황입니다. 거기에 11월로 넘어가 버리면 11월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또 내리고 4%대까지 내려야 된다는 게 60%. 네. 그다음 12월까지 보더라도요. 4%대가 이렇게 확률적으로 60%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조금 어려운 시장이고 금리가 조금 이번에 너무 7월에 했어야 되는데 늦게 내린 게 아니냐 이런 좀 늦게 내리는 게 아니냐 이런 좀 많은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침체로 왔던 분위기가 뭐였냐면 고용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데요.
우선 이 부분이 쉽게 해결될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나스닥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고민을 했었던 그런 이제 그림들 보자면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항상 고민했었던 자리, 이 자리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지지가 필요했던 자리는 17,170포인트, 80포인트 근처입니다. 그런데 제가 17,000포인트를 이탈할 경우에는 지지라인 자체가 무너지면서 이게 좀 아무래도 경기 침체 부분이 더 강화되고 또 지수 급락에 대한 부분이 예측될 수밖에 없다는 거였고요. 근데 그전에는 말씀드렸던 게 다우존스가 하락이 안 나오고 있었지만은 금요일부터, 그러니까 목요일장 그리고 금요일장,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과 이제 토요일장이었죠. 급락이 두 차례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또 다우존스 상황에서 말씀드렸었던 라인들 한 3만 그 후반대 자리 거의 요 자리인데요. 그 4만 포인트 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따져보자면은 39,800포인트 자리인데요. 이 자리까지 이탈이 나와주면서 완전 아래로 열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사실 이게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뭐 투자자분도 잘못은 아니고요. 그냥 이거는 순전히 제 생각인데 미국 잘못이에요. 미국 잘못. 뉴욕 증시 잘못입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조금 금리 인하 포인트가 좀 빨랐으면 어땠을까 싶긴 하지만 상황상 대응하기 어려웠고요. 지금도 중요할 것 같은데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하이스도 그렇고 하락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저점 바닥 인식으로 그 흐름상을 말씀드려보자면 120일 자리를 강하게 이탈할 때가 저점 바닥 인식이 되면서 반등이 나왔었던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자리가 안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하이닉스는 사실 다 깨놨었죠. 121선 자리 이탈하면서 241선까지 내려갔었던 자리 자체가 언제였냐면 작년, 23년, 1월, 3월, 그리고 22년도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투매성 물량은 아직까지 더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장이 답답하지만 바닥은 안 잡혀있다 말씀드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것은 선물 상황에서도 오늘 보자면 나스닥 100선물 1%가량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도 쉽지는 않겠다. 최악인 경우 1%에서 2%까지도 열어두고 대응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결론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상황을 지켜보시다가 바닥은 확인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제 저도 섣불리 결론 내릴 수가 없는 게 시장이 쉽게 이게 바닥이 잡힐까에 대한 좀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또 오늘 나올 지표 상황에서 좀 만족스럽지 않은 지표가 나와버린다면, 그러니까 7월 ISM 비제조업 지수 자체가요, 또 예상치를 빗나가 버린다, 내려가 버린다면 골치 아파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다가올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 정도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바닥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하방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고요. 오늘 저녁에 또 ISM이 있어서 서비스 부분에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예상치에 부합을 하게 될지 혹은 하회 혹은 상회가 나오게 될지도 계속해서 좀 지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난 금요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시간 다 마치고 나서 시간 외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한양증권, CCS, 휴니드, 수젠텍, 그리고 KCTC 자리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은 검은 금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테마단으로 움직임을 보였고요. 크게 보면 진단키트 관련주, 그리고 중동 리스크 관련주로 구분이 가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초전도체나 TMF 사태 등 개별 종목별도 이슈에 따라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먼저 시간의 특징주 종목 체크해봤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추가로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하나씩 좀 볼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양증권 같은 경우가요, 이게 이제 결국 KCGI, 한양증권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슈로 인해서 한양증권이 좀 급등한 양상이 나왔는데 아마 단발적으로 끝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정도는 고점 이슈가 될 거니까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시다면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CCS 초전도체 테마가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외로 대부분의 초전도체 테마가 좀 움직였고요. 이게 초전도체 개발 기대감에 시간에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이고 일단 추천을 좀 드리긴 했는데요. 오늘 급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이 좀 어지러우니까 이런 종목이 눈에 좀 띄는 모습이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휴니드인데요.
휴일대 같은 경우도 지난 이제 금요일 급등을 했는데 불구하고 또 추가적인 또 흐름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중동 불안감 이슈가 좀 연결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엘타사에 조기 경보 레이더용 송수립 유닛을 공급해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종목이 또 가볍다 보니까 상승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단기 고점이 될 수 있으니까 역시나 이 종목 그래도 급등 나오면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시장이 조금 힘들지만 그 시간으로 움직임이 좀 나온 종목들은 한 번씩 체크하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래도 오늘 시장 물론 지금 안 좋게 시작될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공략은 해봐야 되니까요. 일단 금요일 같은 경우에 코스닥 시장을 조금 방어를 해준 섹터가 또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 주자는 수렌텍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장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쪽으로 조금 전략을 짜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계속 좀 생기다 보니까 뭐 5배가 늘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수젠텍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고요. 그다음 다른 좀 보자면 시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난 금요일 그렇게 죽어있던 거래량이 붙어주면서요. 급등 차트가 돌리는 모습이었고 또 엑세스 바이오 대표적인 종목이 있죠. 랩솔시 등등 해가지고 다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 관련주들은 우선은 완전 차트를 돌려 세운 모습이라 급하게 뭐 갑자기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 또 고민해서 좀 보셔야 될 게 거래량이 좀 급등했었던 그런 업종들 가운데 어쩔 수 없습니다. 유가, 해운업 이런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하나씩 보자면 한국 석유 같은 경우가 좀 최근에 급등이 나왔었죠. 이게 헤즈볼라 이스라엘 접경지 공습한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이나 다가온 이제 새벽, 저녁, 낮이나 오늘이나 아니면은 12일 안으로 공격을 할 수 있다, 대규모 전면전 돌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쪽 중동 테마 관련해서 계속적인 좀 바람이 불 겁니다. 물론 이제 관련주들을 하나씩 보자면 석유 관련주들이나 천연가스 관련주들이나 아니면 해운 운송 관련주들이 될 수 있겠고 방산 관련주 될 수 있겠는데요. 한 개씩만 짚어드리자면 석유 관련주 중에서는 신고성이 같은 종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천연가스 관련주에서는 딱히 그렇게 바람은 불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GS나 대성에너지 같은 종목들이 조금은 주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대성에너지 차트 보시면은 약간 돌리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해운 운송으로는 흥하해운 정도나 아니면은 SX 그린 로직스 정도가 최근에 좀 붙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중심에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사는 대표적으로는 이쪽 라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오템 등을 좀 보면 좋겠지만 이 종목들은 시장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휴니드 같은 종목이 대표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쪽 관련주들은 눈을 떼지 마시고 오늘장 지속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승부주를 하나 또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섹터에서 나올까요? 네, 오늘 보면 결국에는 이제 이쪽일 것 같아요. 금 관련 주들인데 금 관련 주들 종목들이 많아요. 엘컴텍, 고려아연도 있고요. 그 다음에 MK전자도 포함되겠고, IT센이라는 종목도 금 관련주이고요. 그 다음 황컴 위드도 금 관련주인데 이 중에서 단연 금 관련주 대장은 엘컴텍이 되겠죠. 오늘 엘컴텍을 말씀드릴 거고요. 글로벌 경기 불안, 중동 불안과 어쩔 수 없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값도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는 모습들이 최근에 계속 포착이 되고 있고요. 차트 분위기 자체도 바닥에서 좀 돌리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불안에, 중동 불안에 참 안 좋은 시장이지만 이쪽 금은 어찌됐든 오르게 될 수밖에 없으니 엘컴텍으로 말씀드립니다. 매수가는 1270원에서 1320원 정도 대응을 천천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16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전고점 자리인데
슈팅이 나온다면 충분히 가능할 자리이기 때문에 뭐 오늘이 아니더라도 좀 기다려 보신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종목을 드리게 돼서 참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조금 답답한 상황이라 한동안은 몸을 좀 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엘컴텍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1라운드 승부주로 엘컴텍 만나봤습니다. 일단 중동 리스크도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속에 지수가 계속 눌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나마 그중에서도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 골라주셨고요. 엘컴텍 오늘 목표가 1,600원, 손절가로 1,24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의 자세한 전략들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정오의 템베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1라운드 승부주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2라운드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부주 2라운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뉴스탁 유창희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금요일 승부주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아가 0.92% 강보합권역에서 조금 잘 선방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선방이라는 단어가 맞겠죠. 금요일 시장 자체가 매우 힘들었고 특히 이제 자동차 섹터가요. 특히 기아차가 이제 7월 판매량이 조금 감소하는 지표가 좀 발표가 되면서 조금 하락을 많이 했다라고 하긴 좀 그렇죠. 금요 시장을 체크했을 때는. 근데 지금 그런 좀 우려감이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또 이따 얘기하겠지만 경기 침체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대미 수출 관련된 또 우리 수출주 대표주들이 조금 우려가 되는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네. 또 자동차도 있는데 유창희 대표님 봤을 때 기아차 어떻게 조금 전략을 짜면 좋을지.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은 모든 종목이 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위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아하고 현대차의 그 연초 그리고 3월달, 5월달 현재 펀더멘털이 변화가 되었느냐? 좀 변화된 건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7월달 약간 수출 혹은 내수가 좀 줄어든 부분들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차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조금은 그 신차 구매가 좀 지연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13%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물론 이제 3분기도 봐야 됩니다. 근데 3분기에 갑자기 영업이익률이 10%를 뚝 떨어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고 또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요 어떤 성장 모멘텀 또 하이브리드라든지 SUV 관련돼서 어떤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은 저는 주가가 하락했을 때 충분히 매력이 있다. 그리고 8월 중순쯤이죠. 현대 인베스터데이에서의 어떤
배당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뭐 지금 주가가 아직은 싸다라고 인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요즘에는 계속해서 좀 조정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그 분할 매수라는 기준이 아침 사고, 점심 사고, 저녁 사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 번 사면 또 매수 흐름을 보면서 산다는 개념으로 좀 조급해하지만 않는다라면 충분히 현재 위기는 극복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급해하지 말자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침체 이야기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럴 거였으면 7월에 인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 시티 쪽에서 보니까 9월과 11월에 지금 25bp씩 그리고 12월에는 0.5bp 이렇게 해서 이번 한 해 동안에만 1.25bp 정도 인하시킬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사실은 그게 과연 무조건 좋을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시티는 이미 유일하게 경제 침체 온다라는 그 의견을 꺾지 않은 은행 평가 그 투자 은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증시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상당히 공격적으로 내가 맞지 하면서 금리 인하를 좀 강하게 더 시사를 좀 하고 있는데 아직 다른 대형 투자 은행들은 뭐 경기 침체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있지 않는 걸 감안한다라면 저는 만약에 9월 달 가서 갑자기 금리를 0.5% 인하한다 혹은 뭐 뉴스를 보면은 긴급하게 의사 연준 의원들 소집을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볼멘 소리의 어떤 뉴스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정말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증시는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급락을 하게 됩니다. 급락을 하게 되고 이 하락이 계속해서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하락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FOMC의 어떤 현재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3개월 뒤, 6개월 뒤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수출도 잘 되고 지금은 투자도 잘하고 뭐 경기 뭐 고용 주말에 겨우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서 나왔지만 그래도 과거의 침체 때는 마이너스 10만 명씩, 15만 명씩 고용이 줄어들었던 것이지 지금처럼 10만 명씩 늘어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몇 달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단순하게 약간 꺾인 걸 가지고 무조건 침체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대폭 인하해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욕심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경기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 정도로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걸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시장은 안 빠질 겁니다.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과거와 다르게 하락 추세를 안 갈 겁니다라고 말을 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기본 베이스는 보험적인 금리 인하죠. 그러니까 경기가 약간 둔화될 수 있는 거를 조금 제한시켜주는 보험적인 금리 인하인데 여기서 이제 경기 침체 왔으니까 무조건 금리 인하 한다? 그러면 정말 과거와는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뉴스에 물론 금리 인하를 많이 한다라면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매력적인 거는 나중에 한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 뒤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휩쓸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참 많이 답답합니다. 이제 뭐 이런 기본적인 이슈나 이런 지표 얘기는 이 정도로 좀 질문하고 저는 좀 기술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볼까 네. 합니다. 코스피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드디어 121선까지 깨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차트 모양이 됐거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이제 하락 추세로 진입을 하는가, 이제 하단이 이제 2,550까지 조금 바라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만약에 내려간다면 네. 어차피 코스닥 지표야 뭐 이미 하락 추세로 떨어졌기 때문에 코스피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보셨을 때 박스권 하단까지 좀 지지를 할지 여부와 그다음에 이제 좀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는 하락도를 좀
추세로 전환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기술적으로만 본다라면 241선 언저리까지의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2,610포인트라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다만 2,610포인트, 2,600 그러니까 241선이 이탈하게 된다라면 제일 걱정되는 건 그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항상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투매거든요. 투매인데 이게 투매가 어떤 자의적인 투매가 아니라 개인이 그냥 내가 겁이 나서 매도라는 게 아니라 그 강제적인 투매가 있습니다. 강제적인 투매는 뭐냐면 반대 매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용으로 주식을 하시거나 하신 분들이 버티다가 이제는 증권사가 증거금을 납입을 해주세요 해서 증거금 납입 못하면 이제 강제적인 투매가 나오는 건데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에도 약간 그런 건 있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도 잔고 부족이 많이 떠서 그쵸.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에도 1시 넘어서 오히려 하락폭이 1%더 늘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1시 전까지는 2.6%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다가 1시 이후에 하락폭이 좀 더 커지면서 거의 3.6%, 3.8% 정도, 코스닥은 4% 이상 하락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삼성 하이닉스만 보더라도 고점 대비 30%가 밀렸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100% 신용 매매를 하셨다고 하신다면 물론 이제 평균 단가는 다르겠죠. 최고점에서 매수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약간의 담보 부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그걸 담보를 못 맞추면은 1시나 2시 이후부터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기준으로 2,600포인트가 이탈한다는 얘기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연중 최저치로 빠지는 위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거의 지난 1월달 저점 언저리까지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반대 매물이 진짜로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좀 걱정스럽고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투매가 나왔을 때가 또 단기 저점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아픔을 안고 바닥을 형성시킬지 여부는 2,600포인트를 깨냐 안 깨냐가 이번 주, 다음 주에 상당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 투매에 동참하지 말아라고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우리는 일단 관망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벌써 이제 8월이고요. 이제 한 3개월, 4개월이면 이제 올해도 끝나는데 자, 반도체가요.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셨지만 삼성전자가 한 10% 정도 빠졌고요. SK하이닉스가 한 30% 내려왔는데 근데 또 엔비디아에서 또 이 와중에 네. 또 그 블랙웰 또 설계 네. 관련해 갖고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또 출시를 연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또 이게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금 반도체가 자본이 많으니까 금요일에 조금 방어주 오랜만에 통신주나 이런 네. 부분들이 방어 역할을 좀 해주고 그다음에 계속 반도체 수급을 받아주는 화장품이나 방산, 조선, 건설들이 조금 준수한 방어를 해줬거든요. 네. 이쪽으로 좀 하반기는 포트fol리오 전략을 좀 바꾸는 건 또 어떨지. 일단은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면 엔비디아의 어떤 문제, 설계상의 문제 이것은 뭐 제가 여기저기 조금 뉴스도 검색해보고 또 찾아봤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게 위안이 될지 아니면 뭐 좀 너무 좋게만 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번에 이제 GB200에 대해서 약간 설계상의 문제가 좀 발생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레이스하고 블랙웰을 합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제품을 합친 제품인데 조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이닉스라든지 걔를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TSMC도 이거 약간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뭐 발열 문제라든지 전력 소모 문제라든지 쉽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 엔비디아에서 좀 밀어붙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하퍼 H200 그리고 현재 잘 판매가 되고 있는 H100만 하더라도 따라올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AMD도 지금 H100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제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젠스 황이 더 격차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무리를 했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고요. 이쪽 관련된 매출은 32억 달러 정도 현재 기준으로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설계가 중단이 된다고 해서
당장 영향을 미칠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가 8월에서 9월 사이에 HBM3E를 통과할 것을 좀 전망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이 이제 신제품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을 감안한다라면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 물론 오늘 흐름을 좀 봐야 됩니다. 오늘 조금 더 오늘 미국장 본장의 흐름을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이슈가 나온 게 장 마감 혹은 장 마감 직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의 악재인 건 맞습니다만은 이것이 엔비디아의 어떤 제품, 그러니까 지금 공급된 제품이 아니라 앞으로 공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제품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발생한 것을 감안한다라면 조금은 과도한 하락은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샘플에 있어서 설계상 결함이 발견됐다라는 기사 아마 주말 사이에 많이 보셨을 텐데요. 관련해서 어떤 주가 흐름을 또 받아가게 될지 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게 될지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내용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주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악재가 시장을 지배하는 8월 증시입니다. 그러니까요, 8월에는 숨통이 좀 트이나 싶었는데 오히려 숨이 좀 더 막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악재가 계속 매일매일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방송을 하면서 힘이 좀 안 나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좀 말씀드리면서 계속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언급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시장 자체가 뭐 이게 뭐 위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본다라면 코스피 44년의 기간을 본다라면 8월달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37로 가장 부진한 달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증시도 상대적으로 7월달, 8월달, 9월달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기준을 볼 수 있는 게 우리 빅스 지수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제 자료화면 한번 올려두신다면은 지금 초록색, 그러니까 지금 진한 검정색은 작년에 빅스 지수의 움직임이었고요. 그리고 회색, 조금 옅은 색은 1990년부터 2022년까지 월간 평균의 빅스 지수를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초록색이 현재 2024년이고요. 그러면 과거 작년의 흐름을 보시면 7, 8, 9 보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흐름을 패턴이 나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올해도 역시 지금 초록색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빅스 지수는 변동성 지수고요. 쉽게 말하면 주가의 변동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약간 하락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빅스가 높다 그러면 지금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그냥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7, 8, 9가 왜 약하느냐? 뭐 일단은 휴가 시즌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닝도 이제 8월 중순 넘어가면은 8월 7월 말 8월 초 넘어가면 거의 다 어닝도 끝나는 시기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휴가가 뭐 한 길어야 일주일 정도 이렇게 가지만 해외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한 달씩 시간을 잡고 긴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길게 여행을 떠나는데 굳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머리 아프게 골치 썩느니 그냥 일단 현금화하자라는 심리가 좀 강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계절적인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모멘텀이 조금 적다라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7월 FOMC가 끝나면 사실은 9월 FOMC까지 텀이 좀 있고 또 물론 잭슨홀이라는 게 있지만 금융시장도 약간은 좀 조용해지는 흐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때 약간의 작은 이슈에 증시는 좀 영향을 미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 대선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좀 있고요. 또 거기다가 지금 네타냐후가 정말로 뭐 망나니처럼 그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휴전 협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테러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 얘기는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고 시장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트럼프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결국에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뭐 선거철이 오면은
북한에서 어떤 무력 시위를 하는 게 어느 당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하듯이 네타냐후의 이런 행동을 상당히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찌되었든 지금 레바논이 공습을 좀 했고요. 오늘이나 내일 정도면 이란도 공습을 할 수 있다라는 좀 불확실성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중동의 불안감이 또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건들 수 있다는 거. 특히 레바논, 이란이 참전했다는 얘기는 어쩌면 이집트도 참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큰 전쟁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더 위축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나와요.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도 뭐 오늘 뭐 자료를 준비하진 못했습니다만은 상당 부분 좀 증시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엔화가 벌써 147엔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이게 국채금리가 화면을 보신다라면 국채금리가 급락을 해가지고 달러가 약해져서 엔화가 오른 것인지 아니면 엔화가 급등하기도 하고 또 중동 이슈가 발생하기도 하고 증시가 좀 어찌됐든 미국도 급락세가 연출되다 보니까 안전자산이 채권 시장으로 몰려가지고 채권 금리가 떨어진 것인지 선후 관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채권 금리가 급락을 했고 엔화가 강세를 띠고 있고 엔화 강세가 또 엔캐리 트레이딩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엔화가 150엔을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라면 강세가 조금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좀 완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더 급하게 엔화가 강세로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증시에는 좀 부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왔느냐? 물론 지금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죠. 6개월 뒤에, 3개월 뒤에 올 수 있다라는 어떤 지표들이 뭐 샤메 법칙이라든지 몇 개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수출 데이터만 본다라면은 화면에 제가 하나 올려드린다라면 7월달 수출 데이터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컴퓨터 저 제품들은 어떻게 보면 내구재 쪽이겠죠. 그 얘기는 여전히 내구재가 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석유 제품,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약간 경기하고 연관성이 좀 높은 수출 품목입니다. 근데 16%, 18%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도 늘어났고요. 뭐 자동차 완성차는 조금 수출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자동차 부품 쪽으로 보신다라면 크게 늘어났어요. 저희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해외에서 제조가 되거나 혹은 앞으로 생산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부품을 해외 공장으로 보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출이 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저는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8월달, 9월달 지표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그 전년 대비해서 14% 정도 늘어났고요.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 중국, 인도 수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뭐 이번에는 특히 중국이 미국 수출액을 뛰어넘었을 정도로 상당히 중국 쪽이 경기가 우리가 시장에서 나오는 건 안 좋다고 하지만 그쪽에 대한 어떤 개선이 좀 기대감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제 심리에 의한 하락은 주가를 조금 더 흔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는 기준에서 2,600포인트가 이탈하게 된다라면 투매가 나올 수가 있고 이 투매는 자발적인 투매가 아니라 강제적인 투매. 그러니까 반대 매매, 신용 반대 매매에 의한 투매일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가 안 좋다라 그러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전혀 반등 없이 2,400, 2,300, 2,200으로 빠질 것인가? 역사적으로 코로나 때 말고는 그런 하락은 없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도 강하게 반등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조금 버텨보는 게 맞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 2주 전 혹은 지난주 같은 경우는 2,800 언저리까지 온다라면 좀 현금을 최소 30% 이상은 좀 확보를 해놓고 흐름을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또 2,650포인트 언저리까지 조정이 나오면 또 그때는 또 단기적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걸 좀 더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반등이 나온다라면 한 2,750포인트 언저리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거기서는 약간의 리스크 관리는 무조건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대신에 또 한 2,650포인트 이하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흐름을 좀 보면서 좀 분할 매수 여전히 유효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오히려 심리적으로 좀 투매가 나오는 거라면 기회로 삼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데이터만 봤을 때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750 전후로 반등을 주는지 요 선을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주제와 좀 맞게 어떤 승부주를 준비해 주셨을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주입니다. 오늘 승부주는 GS건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건설주도 좀 최근 들어서는 좀 시세를 보인 종목들이 있었고 그중 하나가 또 GS건설입니다.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선택해 주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국채금리죠.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미국 채금리가 3.7%가 정말 수직 낙하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3.6%, 5%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적은데 어쨌든 국채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 금리 인하가 9월 달 한 달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한 3회 연속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은행이 8월 달 금리 인하하기 힘들 것 같다. 미국의 흐름을 좀 보고 10월 달이나 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왔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8월 달에도 금리 인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8월 달에 만약에 한국은행이 좀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한다라면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에는 조금 더 회복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하락을 했는데 부동산 관련된 섹터는 오히려 상승하거나 하락이 덜 나왔던 것을 좀 엿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GS건설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 부동산 경기 개선을 좀 보여줄 수 있죠. 18주 연속, 19주 연속 아파트 가격 상승,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좀 하고 있고 지금 좀 악성 매물이라 할 수 있죠. 거래가 안 되던 매물들이 조금씩 소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서서히 건설 시장으로도 온기가 좀 옮겨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GS건설 매출이 3조 3천억, 영업이익이 937억으로 흑자전에 성공을 좀 했습니다. 영업이익 예상치가 9% 상회를 했고요. 특히 뭐 플랜트 인프라 쪽에 대해서의 어떤 원가 조정이 좀 발생해서 손실이 좀 일부 수익성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주택 부분에서의 또 높은 마진을 기록을 하면서 이익 줄어드는 걸 상회를 했고요. 특히 GS 이남이 관련해가지고 지금 매각을 좀 하려고 합니다. GS건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회사를 키워온 회사인데 약간 플랜트 쪽 관련된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계열사라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2조 원 정도의 가치를 평가를 하고 있고 이것을 그냥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통 매각을 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천에서 발생했었던 정말 순살자이에 오명을 안겼었던 그 비용을 이걸로 충당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무 구조도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전에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좀 발표를 좀 준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빌라 시장이라든지 또 신규 아파트 그리고 재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상승하다 보니까 최근에 뭐 부동산 대출도 6월 달, 7월 달 기준으로 제 기억이 7월 달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6월 달입니다. 6월 달 기준으로 6조 원 이상 대출이 늘어났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정부가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부동산주들, 건설주들 조금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GS건설 기관도 매수세 전환되었고요. 외국인들은 이미 7월 11일부터 강하게 매수에 유입되고 있는 거 본다라면 저는 일단 17,6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누림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매수해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1차 단기 목표가는 22,000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주 만나봤습니다. GS건설이고요. 온갖 악재가 지금 깔려있는 8월의 시장입니다. 이 시장 속에서 그래도 금리 인하가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수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 중 하나가 또 건설 쪽이기도 합니다. 오늘 GS건설 선택해 주셨고요. 오늘 화면을 통해서 전략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라운드 승부주는 GS건설이었습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가 된다면 부동산 경기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기대감 걸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GS 이니마를 매각할 경우에는 재무 구조도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목표가로는 22,000원, 손절가로는 17,6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인 만큼 또 많이 힘드실 텐데 시장도 오늘 조금 안 좋게 시작될 것 같아서 우리 시청자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고비만 잘 넘기시면요. 아까 앞서 유창희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시장 자체는 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이번 고비 잘 넘기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내일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장방송으로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정선호의 이주식이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선호의 이주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개장 전에 어떤 내용들 체크해보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워낙 미국 시장이 좀 어렵게 끝이 났기 때문에 오늘 개장이 더 두렵습니다. 개장 전에 어떤 부분들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방금 앞서 말한 것처럼 오늘 증시도 어려운 증시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중에 분명히 움직이는 종목은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오늘 수젠텍이라는 종목을 좀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 우려가 좀 생기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파리 올림픽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선수들 같은 경우도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다시 한번 이 올림픽 종료 후에 또 이제 각 나라 선수들이 각 나라로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이 또 전파되는 부분도 우려가 되는 부분에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병원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3배에서 4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애초에 최근 이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확진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3배, 4배 느는 건 너무 당연하다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지 이 3, 4배라는 숫자를 우리가 지금 시에서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예전에 이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애초에 맨 처음 나왔을 때도 이런 확진자 증가 추이를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어차피 감기 같을 거다, 금방 잡힐 거다 하면서 이제 신경 쓰지 않았다가 갑작스럽게 이런 부분이 막 터지면서 관련 수술이 증가했던 것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은 뭐 이제 사실 치료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확진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일단 진단을 먼저 해야 되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진단 키트가 가장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진단 키트가.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이 진단 키트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주는지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일단 뭐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시현텍이라는 종목이 이제 과거부터 그랬죠. 이제 역사가 그렇듯 현재 구간 뭐 4,000원, 5,000원대를 크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반등 나와주고 무너졌다가 다시 5,000원대에서 딱 지금 터치해서 슬슬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대하락 추세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죠. 보면 이제 대하락 추세 때 돌파까지 나와준 자리, 삼각 수렴 때 돌파해주고 추세대를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얼마든지 다시 한번 이 강한 상방의 흐름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수젠텍 같은 경우가 이제 기술적인 반등 부분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상방으로서 올려치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뭐 일봉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최근에 지속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단기 추세 역시도 뭐다? 자, 거래를 터뜨렸던 이 하락 추세. 자, 거래를 터뜨리면서 지금 저항을 맞고요. 저항을 맞았던 이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 상방에 대한 기대, 그리고 지금 원래 지켜줘야 될 자리를 못 지켜주면서 지금 속임수 패턴이 나와줬다라고 하면은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주가 상방으로서 올라갔을 때는 더 크게 올라가 줄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수젠텍이라는 종목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일봉상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뭐 하게 됩니까? 지금 이제 이 8,000원대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8,100원, 조금 더 이제 위로 오늘 같은 시장에서 뭐 수급이 붙어준다고 하면 조금 더 이제 저항을 맞는다고 8,100원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8,100원 이하에서 이제 분할 매수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 가격은 이게 지금 앞에 제가 앞에 1이 빠졌는데 목표 가격은 12,000원 정도, 2,000원에 2만 원 정도 공을 한 제가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지금 여기 과거에 이제 저항대가 12,000원이 여기 단기 저항대고 이거 뚫어내면 여기 정도까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목표 가격은 2만 원 정도까지 상방 시세 때 열려 있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5,000원대를 크게 이탈 안 하면 됩니다. 5,000원대 과거에 보면 아까도 이제 5,000원대를 크게 지켜줬다고 했기 때문에 5,000원대만 지켜낸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수젠텍이라는 종목을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휴니드라는 종목을 좀 보고 가죠. 휴니드. 휴니드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대표적인 광산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뭐 이란이 보복을 할 것이다. 지금 뭐 미군 군함 뭐 급파 뭐 이런 이야기 소식들이 나와주면서 이란과 이스라엘전이 정말로 다시 한번 또 엄청나게 이 전쟁으로서 번지지 않을까라는 그 상황 때문에 거의 폭풍 전야로 봐야 돼요. 언제 사실 당장 미사일이 오가고 언제 다시 한번 이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장일수록 이 기대감이라 해야죠. 사실 이게 뭐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전쟁이 날 것이다. 그러면 역시나 이 방산주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 전쟁이라는 건 안 남긴 하겠지만 어쨌든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이 방산주 반사의 기대감 때문에 이 휴니드라는 종목 역시도 지금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란이 이미 이스라엘 보복 관련해가지고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말이 대비지 어쨌든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이건 역시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요즘 뭐 증시도 안 좋은데 또 겨박제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산주는 언제든지 사실 증시가 안 좋을 때 언제든지 방산주도 크게 갔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 한번 눈여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보고 있고, 그제 휴니드라는 종목이 지금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죠.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6,000원대 과거 보면은 과거부터 여기서 이제 저항 맞았던 이 구간에서 지켜주고 반등 역시나 이렇게 삼각수렴대 만들어주는 구간대 나와주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반등에서의 또 이제 상방 흐름 노려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매수 가격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제 휴니드가 8,000원 정도의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한 8,100원 정도 8,100원 정도 아래서 여러분들이 여유롭게 분할 매크션 취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 가격은 개인적으로 이제 저항대를 잡아본다고 하면 여기가 15,000원 정도까지 일단 열린 것 같아 형성되면서 15,000원 잡아보시고 손절 가격 6,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휴니드와 수젠텍 종목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도 검은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크게 움직였던 두 가지 테마가 있었다면 중동 리스크 그리고 코로나19 진단 키트 쪽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관련해서 오늘 장에서 추가 상승 수젠텍 이어갈 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로 5,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까지로 계속해서 이 중동 리스크가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 방산주들까지도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중 종목으로 휴니드 추천해 주셨고 손절가 6,0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시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도 녹록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워낙 금요일 날 또 미국 시장도 안 좋게 끝이 났기 때문에 오늘 걱정이 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 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반전 포인트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들이 있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반전 포인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기댈 만한 곳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악재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 악재가 선반영이 되게 되면서 하락의 어떤 진정세를 보이는 흐름들이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어떤 반전 포인트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증시가 이제 드라마틱한 어떤 반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전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주말까지 나오고 있는 악재들이 미국부터 중동까지 나오고 있는 악재들이 일단 어쨌든 선반영이 되게 되면서 그러니까 주가에 충분히 선반영됐다는 인식이 나오게 되면서 매도세가 완화가 되게 되고 매도세가 완화가 되게 되면서 또 추가 하락이 제한되는 뭐 그런 시나리오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반전 포인트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모르겠어요 그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렇게 된다라면 저 개인적으로는 파월은 하지 않을까 생각도 상당히 높다라고 봐지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만약에 금리를 하게 된다라면은 이게 코로나 때 올라갔던 금리의 어떤 정상화가 아니라 연준에서도 경기 둔화를 인정을 해버리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그게 결국 또 경기 침체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지수가 올라갈 이유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라면은 연준에선 차라리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게 낫다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악재들이 충분히 선반영이 됐다 그런 인식이 나오게 되면서 매도세가 완화가 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라고 지금 현재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대할 만한 부분 혹은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부분이 악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도세가 좀 완화되는지 그리고 완화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장을 좀 개장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우려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사님, 삼성전자는 주봉상 지금 21선 네. 맞닿아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주봉상 봤을 때 21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에 대한 전략이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버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오히려 이걸 기회로 이용해야 되는지까지 궁금하거든요. 질문은 하는데 답은 세 개로 나눴어요. 네, 시나리오는 3개예요. 네, 어떤 게 가장 베스트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반도체가 최근에 와서 보게 되면 7월 17일 날 그 트럼프가 방위 분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TSMC가 3% 하락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IT가 그러니까 대형 IT가 하락을 시작했었거든요. 소부장 같은 경우는 이미 4월 달부터 하락이 나온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그때 손절을 했다라면은 다행이지만 그때 하지 못했다라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단기간 20% 넘게 하락을 한 상황들이고 소부장 같은 경우는 뭐 많게는 50%, 40% 손실이 난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라면은 글쎄요. 지금에 와서 이 손절 대응하는 게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만약에 마이너스 40%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5%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전체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1%, 1.5%밖에 하락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본다라면 저는 그냥 안타깝지만은 버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지금에 와서 어떤 손절은 저는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손절은 이미 됐어야 되는 상황들이고 그게 안 됐다라면은 지금은 일단은 반등 시에 그러니까 언제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죄송하지만은 언제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반등이 나왔을 때 시장과 동반해서 상승으로 가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종목 교체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무턱대고 자른다고 해서 대책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의 IT를 자르고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뭐 섹터라든지 종목이 나타난다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래서 맞기 때문에 지금은 홀딩하는 게 맞고 추후에 만약에도 시장이 반등으로 돌아서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일단 정석대로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교과서처럼 얘기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시장에 낙폭이 갔을 때는 낙폭 가들의 어떤 기술적 반등을 노려라. 이게 항상 정석이잖아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낙폭 가대 어느 섹터가 가장 많이 낙폭 가대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지금은 누가 보다도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시장 하락을 이끌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삼성전자가 됐던 하이닉스 됐던 아니면 코덱스 IT가 됐던 코덱스 반도체가 됐던 아니면은 코덱스 레버리지가 됐던 그쪽으로 저는 기회를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은 개인적으로 어쨌든 저는 이제 대세 하락으로는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낙폭이 말 그대로 가대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하락을 저는 개인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 좀 과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굳이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과한 매도가 나오는 게 맞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5월 29일, 4월 19일 시장을 한번 참고해 보시게 된다라면은 저는 이 하락을 충분히 현금이 있다라면은 충분히 활용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시나리오에 맞춰서 답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지금 당장은 홀딩 전략이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낙폭이 과대했습니다. 근데 또 주말 사이에 보니까 엔비디아 AI 가속기 블랙웰 샘플에서 지금 결함 발견됐다라는 이야기 나왔고 납품하려면 뭐 3개월 어느 기사 보면 또 25년 1분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이만큼 떨어졌는데 이런 악재가 또 더해져서 추가 하락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네.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호가가 각각 마이너스 3%씩 현재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그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라리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안 좋을 때 이 악재가 나온 게 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좀 반등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뒤늦게 이런 소식이 나와가지고 찬물을 끼얹는 것보다는 그냥 정말 어찌 보면 지금 상황을 최악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최악일 때 그냥 이런 소식이 나와서 주가에 반영시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낫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마 이게 호환성 검증 부분에서 아마 이런 노이즈가 좀 발생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선단 공정으로 갈수록 이런 뭐 발열 문제란지 그리고 그게 나온 호환성 검증이란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노이즈는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노이즈가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는 차라리 더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조금 더 이제 그 벤더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벌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기존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하이닉스 제품들인데 이렇게 된다면 하이닉스의 어떤 제품에 대한 뭐 신뢰도가 완전 하락한 건 아니겠지만 삼성전자는 그 틈새를 노릴 수 있을 만한 어떤 기회가 왔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뭐 이런 악재가 지금 안 좋을 때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마지막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를 조금 이제 모색해야 될 구간이다. 요 말씀도 마지막으로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아이디어를 조금 바꿔서 시각을 바꿔보면 안 좋을 때 이런 뉴스가 나온 게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상 짧게 질문 하나 드려보자면 실적 시즌이지만 사실 실적발을 받는 종목들 많이 못 봤어요. 그나마 8월에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 부분이 살짝 개인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좀 길을 수 있는 이게 8월, 7월에서 8월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게 또 업종의 어떤 순환매가 발생된 그런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찰나에 시장 이런 현상이 나와가지고 아직까지 그런 섹터에 대한 부분 확인을 저희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돌아서줄 때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장이 다시 한번 돌아섰을 때 이사님과 어떤 종목들, 어떤 기업들 바라보면 좋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좋지 않게 끝이 났습니다. 비농업 고용 부분이 한 18만 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11만 건이었고 실업률도 4.1% 정도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4.3%로 높게 나오게 됐습니다. 시장에 이제 경기 침체에 초점을 좀 맞추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우리 시장은 개장한 후에 이걸 반영할 거기 때문에 어떤 흐름 이어가게 될지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8월 5일 월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네, 지난 거래일 우리 증시는 검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4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을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3.65% 넘게 하락한 것은 지난 2020년 8월 20일 마이너스 3.66%를 기록한 이후 4년 만이라고 합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인공지능 반도체 열풍에 힘입어서 꾸준히 상승세 보여줬던 SK하이닉스 무려 10.4%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심화가 되면서 우리 시장에는 정말 이렇게 매서운 바람이 불어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난 거래일 미증시 잠깐 짚고 넘어가 보자면 미국 노동부 7월 고용보고서 발표했고 7월 실업률 4.3% 기록해서 시장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증시 또다시 급락세를 보여줬는데 하지만 외신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과도하다라는 견해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남아있는 이 주요 경제 지표 발표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불어서 지수 분위기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양시장은 이렇게 파란불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2% 하락하면서 2611선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77% 하락하면서 765선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AI 빅데이터가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부터 대성하이텍 이렇게 10종목 인기 검색어에 올라왔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50년 만에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일에 인텔의 주가는 26% 하락하면서 관련 종목들 덩달아서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는 일단 인텔발 사태 이후에 지난 거래일 4.21%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희소식으로 작용이 될 이슈도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동안 나왔던 소식인데요. 엔비디아가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 블랙의 시리즈 중 최고급 제품인 GB200의 납품 일정을 3개월 이상 연기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GB200 시제품에서 설계 결함 이 발견이 영향으로 이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또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좀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AMD의 HBM3를 납품 중이고 HBM3E 공급도 사실상은 확정된 상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키워드는 현재 또 중동 전쟁 다시 한 번 더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중동 전쟁과 관련된 키워드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지금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악시오스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자 3명의 발언을 인용을 해서
이란이 영토 내 귀빈 암살에 대한 보복으로 이르면 5일, 오늘이죠.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동 긴장감이 점차 고조가 되면서 관련 종목들 꾸준하게 인기 검색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석유 관련주 한국석유, 흥구석유 한 번 더 올라왔고요. 방산 관련주 휴니드 그리고 대성하이텍까지 올라왔습니다. 해운 관련주로 흥하해운 오늘도 올라왔습니다. 다음으로 한 번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 한 번 다 키워드로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또 유행세를 타고 있습니다. 신규 입원 환자가 한 달 사이 5배가 넘어가면서 정부는 곧 신규 백신을 도입을 해서 고령층 대상 접종에 나선다고 이렇게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 오늘 인기 검색어에 자리를 잡았고요. 하나씩 살펴보자면 수젠텍입니다. 코로나19 항원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한 기업이고요. 팬데믹 기간 동안 키트를 통해서 엄청난 매출 성장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현재 이렇게 10위권까지는 올라오지 못했지만 랩지노믹스라던가 셀리드 같은 코로나19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개장한 지 4분 정도 흘렀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먼저 전해드리면요. 코스피가 3개월 만에 장중에 2,600선이 붕괴가 됐다라는 소식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시각 기준으로 2,589선 지나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1,4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3% 낙폭을 좀 보이면서 755선 지나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담아내고 있긴 합니다만 너무 소폭이라는 점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피의 낙폭이 오늘 조금 더 크다라는 부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2,600선 붕괴가 됐고 지금 전반적으로 오르는 쪽은 거의 보이지 않고 그냥 뭐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 해운, 방산, 좀 중소형단 이 정도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전반적인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오른 종목이 있는 게 도리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좀 과하게 시장이 하락에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종목별 등락 현황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고 이제 항상 체크를 하는데 코스닥 기준으로 하락 종목 수가 지금 1,542 종목이거든요. 제가 주식을 업으로 한 이후에 하락 종목 수가 1,500 종목을 넘어서는 건 이번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좀 그러니까 시장의 하락이 과하고 종목들이 낙폭이 좀 과하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잘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하락은 분명히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고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상당히 급락이 나오고 있고 좀 갭이 동반이 되게 되면서 큰 폭의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항상 하락의 끝자락에서 보게 되면은 오일선과 이게 벌어지게 되고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서 갭이 발생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제가 하는 얘기에서 뭐 저가면서 나서기 쉽지 않겠지만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지금 어쨌든 뭐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나온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왔었는지 아니면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추가 하락이 제한된지 여부는 한번 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지난주 이제 그 금요일 같은 경우도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그리고 선물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 매도가 좀 과하게 나왔었는데 오늘 장 초반 같은 경우도 외국인 선물 매도가 5,300개 양을 현재 넘어가는 상황들이고요. 현물적으로는 1,800억 정도 매도가 나온 상황들인데 특히나 IT,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서 나오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전자 쪽에서 1,7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또 이제 1,800억 정도 매도가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3.6%, 코스닥은 3.5%가량 현재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상승한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앵커님께서 언급하셨듯이 해운, 초전도체, 뭐 편의점, 자전거 섹터 정도 나오고 있는데 뭐 자전거도 빅텍, 이것도 대표적인 방산 테마주죠. 그래서 빅텍이 2.9%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 현상이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해운 쪽 같은 경우도 흥해운이 4.8% 그리고 STX 그린로지스가 2.9%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또 이제 해운주도 이제 상승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결국 이제
중동 테마라고 보시는 게 일단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 GS 리테일이 2.6% 그리고 BJF 리테일이 1.7%인데 일단 최근에 시장 대비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어떤 그 편의점 매출,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서 편의점 매출이 증가했던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락하는 섹터는 전반적으로 전선, 생보, 조선, HBM, 유리기판, 온디바이스 AI 대표적으로 반도체 섹터 그리고 조선, 반도체 그리고 전선, 전력 설비 쪽이 금일 하락을 좀 이끌고 있는 모양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오늘 참 내리는 종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 쪽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있어서 변동성이 확대되면 필요시에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겠다. 쉽게 말해서 상황에 따라서 이 대응 전략들 세워서 각 관계 기관끼리 같이 좀 공조해 나가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도 정부에서 코멘트가 이례적으로 나왔었는데 일단 오늘도 추가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일단은 전해드리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그래도 이렇게 좀 빠지는 시장 속에서 담아가는 쪽을 좀 보자면 외국인은 2위가 삼성 SDI 자리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2위가 포스코 퓨처엠, 3위 에코프로 BM, 5위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의외로 이름을 좀 많이 올리고 있어요. 물론 가격 메리트가 있긴 합니다만 시장 대비했을 때 금요일장에서도 시장이 약한 거에 대비해서 2차 전지는 그나마 좀 플러스권에 머무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수출 데이터만 봤을 때는 아쉬운 쪽을 봤을 때 2차 전지 양극재였습니다. P단, Q단 모두 다 지금 좀 부진했는데 그럼에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일단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사님, 이렇게 큰 손들이 일단 이렇게 빠지고 있음에도 2차 전지 담고 있으면 단기적으로 뭐 반등, 상승 이런 거 좀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조금 좋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매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렇게 쉽사리 반등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그 반응들이 나온 이유가 어찌 보면은 이 접전 지역에서 해리스가 좀 앞서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2차전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좀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7월달 한번 초에 보게 되면은 트럼프가 우세하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바이오, 방산, 조선 같은 것들이 좀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 지금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는 것들은 해리스가 어쨌든 거의 확정적으로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들이거든요. 그 대의원의 한 90%가 지금 현재 해리스의 지지를 해주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해리스의 어떤 그 민주당 후보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 그리고 접전 지역에서 해리스가 어쨌든 트럼프의 어떤 지지를 앞서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2차 전지 어떤 수급의 긍정적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들은 어쨌든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리튬 가격의 어떤 가격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어떤 실적이 잘 나오긴 했지만 뭐 잘 나왔다는 것들이 적자가 아니고 흑자로 2분기 연속 나왔다는 부분들이 긍정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평가절하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게 좀 부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판매 쪽, 수요 쪽을 보게 된다면은 지난 이제 6월달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또 판매량이 좀 둔화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물론 해리스가 앞서고 있다는 부분들은 뭐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단기냐 장기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수요라든지 공급적인 측면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 해리스 효과는 어떤 단기 수급이라고 보는 게 일단은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일단은 뭐 반등보다는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은 반등보다는 일단 바닥에 어떤 추가적인 확인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어서 오히려 오늘은 오르는 쪽보다 덜 빠지는 쪽을 찾는 게 조금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봤을 때는 그나마 덜 빠지는 쪽, 금융 쪽 있고요. 종이, 목재 쪽, 운송 쪽도 자리를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 그리고 코스피 쪽을 봤을 때는 이쪽에선 통신업 쪽. 보면 KT가 그나마 좀 덜 빠져서 1%대 하락률 기록하고 있고요. 종이, 목재나 전기, 가스업도 일단 이름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이사님, 오늘은 덜 빠지는 쪽을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나마 덜 빠지는 쪽, 통신이나 금융 쪽을 좀 자리하고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면 일단은 뭐 그나마 좀 안정적인 쪽,
좀 봐야 되나 싶기도 하거든요. 네네. 특히나 뭐 금융은 일단 밸류 모멘텀도 있고 이런 쪽으로 일단 시선 잠깐 돌려놔야 될까요? 그럴 바에는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낫다. 일단 현금 보유하는 게 나을까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그 멘트를 언급을 하셨지만 덜 빠지는 거지 안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그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현금을 추후에 혹시라도 시장이 돌아서주게 된다라면은 그때가 좀 활용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추후에 어떤 반전을 그러니까 반등을 한번 노려보게 된다라면은 차라리 그 낙폭과대 쪽으로 일부 현금을 활용하시는 게 낫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뭐 안 빠진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빠진다라는 게 일단 어쨌든 팩트고 그렇게 본다면 차라리 현금을 가지고 기회비용을 노리는 게 낫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통신금융을 같이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무리가 있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추후에 만약에 시장에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업종도 같이 가지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 업종들이 못 가지게 된다면 도리어 이게 또 도구로 작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와 아니면은 지금 시장에서 과감하게 낙폭과대 쪽으로 접근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덜 빠진다고 해서 안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 상황 좀 지켜보시고 좀 반등이 좀 나왔을 때, 추세를 좀 돌려 세웠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고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은 네. 오늘 장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시장이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우리가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정말 시장이 미친 듯이 짜증날 정도로 안 좋았을 때가 기회였을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 코로나 때 바이러스로 인해서 증시가 빠졌던 경험은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주식을 더 오래 하신 분들도 없어요. 근데 결국 그게 시간이 지났을 때 기회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을 가보게 되면은 뭐 리만 사태라든지 그리고 미국 시형등급 하락으로 해가지고 2011년도 급락이라든지 그리고 그리스 디폴트라든지 이런 분을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시장에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결국에는 다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제 말이 신뢰가 안 간다라면은 워렌 버핏이 얼마 전에 현금 확보를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조만간 제가 봤을 때 워렌 버핏이 뭘 샀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워렌 버핏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워렌 버핏 얘기는 뉴스는 항상 시장이 급락했을 때 그 사람이 뭘 샀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던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면은 한번 기다려 보세요. 기다리시다가 저보다 더 신뢰가는 워렌 버핏이 뭘 샀다더라.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바닥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가서 혹시라도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 현금을 가지고 말 그대로 정석대로 낙폭과대 이쪽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공포를 가질 구간은 적어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막판까지 주가 흐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발 낙폭을 좀 만회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앞서서 워렌 버핏 말씀해 주셨는데 또 주말 사이에 애플 주식 절반을 매도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 참고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민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시작 월요일인데 오늘 출발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지수만 빠지는 것만 봤을 때도 지금 살벌하게 빠집니다. 어느덧 코스피 지금 4%대 낙폭 기록을 하면서 외국인이 지금 2,800억 원 넘게 지금 덜어내고 있거든요. 네. 전반적인 분위기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시장 상황들을 좀 바라볼 때 빠지게 된 원인을 좀 찾아야 되고 왜 이렇게 더 하락을 해야 되나라는 것들을 좀 비교를 해야 된다면 코스피나 뭐 코스닥의 지수 저점, 그러니까 일본 기준에선 지난해 저점이 어디까지였는가를 좀 비교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한 10월, 9월 말에서 10월 초로 좀 이어졌던 이 구간이 코스피가 연중 최저점 한 2,100선에서 2,200선으로 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의 하락과 현재 하락의 질은 좀 다르다. 당시에는 고금리,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의 기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수급도 불안했고 계속해서 이 뭐 빅스텝이라든가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이런 어떤 고금리 기조가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좀 작용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면 최근의 하락의 경우에는 오히려 9월에 이 파월 의장이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도 좀 줬었고 세상에 뭐 지난주 금요일에 뭐 고용 보고서가 좀 발표됐는데 여기서 실업률이 뭐 지금 2년 뭐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좀 기록했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좀 빠질 수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냉각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지표로 작용을 했는데 여기서 시장의 컨센보다 더 실업률이 올라갔다고 해서 이걸 좀 악재로 좀 인식했다는 것은 다소 시장이 좀 판단을 좀 잘못하는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더해서는 최근에 어떤 하락폭들의 어떤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증시가 그만큼 상대적인 과열 양상.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되지도 않았는데 상반기에 미국 증시, 뭐 나스닥이라든가 S&P 500 지수, 최근에 뭐 다우존스 지수까지 사상 최고가를 좀 경신하고 난 이후에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게 된 배경들인데 이에 반해서 우리 증시의 경우에는 사실상 미국 증시의 상승폭에 대비해서는 그렇게까지 좀 올라간 측면들은 없는데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좀 더 크다는 그런 어떤 수급 변동성 측면에서에 대한 어떤 차이가 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에서는 지금 뭐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좀 불리고 있는 뭐 일본에서 값싼 엔화를 사서 제3국의 증시에 좀 투자했던 자금들이 청산 포지션되는 이 주가 한 일주일 정도 가량 좀 소요된다고 보면 저는 이제 아시아 증시의 영향도는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면 상당히 좀 많은 하락 반영을 좀 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 추세는 되돌릴 수 있다라고 좀 확신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우려했던 이 투자 심리가 위축됐던 부분들, 오늘 전체적인 어떤 이 코스피나 코스닥의 하락폭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컸던 이유들은 단기적 관점에서 뭐 시초의 어떤 반대 매매 물량들도 굉장히 좀 많이 투여됐던 부분이고 오늘 아마 장중에도 아마 이 반대 매매 물량들이 일부 좀 출현되면서 오늘 아마 낙폭을 어느 정도 좀 키우겠지만 저는 오후장에서는 시초보다는 낙폭을 일부 축소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네, 제발 또 추세를 좀 돌려 세울 수 있기를 저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좀 질문 드려보자면 시티은행 쪽에서는 9월과 11월에 50bp 그리고 12월에는 25bp 정도 인하를 하면 0.5bp 정도 인하를 하게 되면서 총합해서 이제 올해 한 해 동안만 1.25bp 정도 인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과 11월에는 B컷 그리고 12월에는 지금 조그맣게 해서 0.25bp 정도 한다라는 건데 이런 분석에 대한 가능성 어느 정도로 점치고 계세요? 이게 상반기가 너무나 이 점도표에 대한 차이도 있죠. 지금 3번 한다고 했다가 한 번만 한다고 했다가 그러니까요. 다시 이제 올해 다시 2번을 해야 세 번 되고 한다고. 지금 수치로 보면 3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아마 이제 9월 달에 지금 뭐 자이언트 스텝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한 0.25포인트 정도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와서야 다시 뭐 빅스텝 할 수 있고 0.75를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시장의 예측 지표가 좀 더 달라졌다는 측면들보다는 사실 이게 뭐 지금 결과론적으로 주가가 좀 빠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진작에 했어야 됐네라고 좀 인식을 하는 것이지 2분기 미국의 GDP를 좀 봤을 때는 또 시장의 컨센을 좀 상회했던 탄탄한 경제 지표를 좀 보여줬는데 이번 7월 고용 지표가 다소 이 실업률이 좀 증가되고 뭐 제조업 지표가 시장 컨센보다 하회했다. 이것 때문에 사실 뭐 이 기준금리의 판단 부분을
다시 써야 된다. 이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적정하게는 올해 한 기준금리 정도 한 2회 정도의 점도표의 어떤 수정이 좀 예상되지 않을까라 좀 보이고 전체적으로 한 0.25. 아마 9월에 단기 낙폭들이 좀 더 커진다면 뭐 연준에선 부담이 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한 0.5포인트 정도 금리 날 9월에 하게 된다면 한 12월 정도에는 한 0.25 정도?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는 한 0.75포인트 정도가 인하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보고 있는데 사실 인하가 된다고 해서 이게 뭐 갑자기 어떤 지표 때문에 인하폭을 좀 더 확대하고 이러기에는 연준이 사실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좀 복잡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뭐 보수적으로는 0.25포인트에 대한 2번, 그래서 전체 합산 0.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하가 연내 이루어질 수 있거나 아마 조금 더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한 0.75 정도 그렇게 저는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9월에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된다면 베이비 스텝이 될지 빅 스텝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먼저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 시장입니다. 흥하해운, GS 리테일, BGF 리테일, 조광 피혁, 바이오노트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흥하해운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좀 현재 0.7포인트, 0.8포인트 하락폭에서 조금 시초보다 상승폭을 좀 되돌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해운주를 좀 바라볼 때 항상 강조드렸던 측면들이 운임지수와 연동해서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컨테이너선에 대한 비중이 높은 해운사의 경우에는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확인해야 되고 탱커선이라든가 벌크선에 대한 비중이 높은 해운사의 경우에는 BDI 운임지수와 연동해서 좀 봐야 되는데 최근에 BDI 운임지수의 경우에는 올해 초에 반짝 상승을 했지만 이후에 2,000포인트를 계속해서 좀 하회하고 있어요. 즉 운임 단가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때마다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는 종목. 대표적인 게 뭐 STX, 뭐 그린로지스라든가 뭐 흥하해운 같은 종목들이 BDI 운임지수와 많이 좀 연동되는 효과들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운임 상승 기저효과들은 크지 않은데 주가의 수급 변동은 좀 크다는 관점에서는 사실 펀더멘탈 관점에서는 좀 접근성은 좀 떨어진다고 좀 봐요. 왜냐하면 운임지수가 오르지 않았는데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우리가 증시의 어떤 왜곡 현상으로서 주가가 좀 반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유의는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와 가장 큰 운임지수 연동을 하고 있는 종목은 HMM이 국내에서는 좀 유일합니다. 전체 매출 포지션 한 90% 정도를 컨테이너선으로 좀 차지하고 있는 현사기 때문에 사실 1분기보다 2분기의 컨테이너 운임지수의 상승폭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컸기 때문에 아마 2분기 호실적이 관련된 기대감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다만 제가 전 시간에서도 한번 언급을 좀 드렸을 텐데 이 HMM을 바라봤을 때 2분기 실적은 좋겠지만 이게 계속해서 좀 하반기까지 좋아질 것인가라는 관점에서는 8월 달까지의 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의 연동성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8월까지 미국의 이 대중 관세에 관련된 어떤 이슈가 부각됐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밀어내기 수출 물량들이 단기에 좀 급등했던 원인들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의 상승을 좀 이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반기까지 더 지속되는 시그널이라면 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이 맞는데 공교롭게도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최근 4주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이기 때문에 중동발 리스크, 뭐 이란이 오늘 뭐 이스라엘을 좀 보복 공격할 수 있다는 어떤 단기적 어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됨에 대한 어떤 트레이딩 전략은 유효하겠지만 펀더멘탈 관점은 아니다. 이 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흥하해운 살펴봤습니다. 중동 리스크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시작해서 이제 이란까지 여기다 참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타매트릭스, 흥구석유, 동훈아나텍, 하이젠 R&M, 셀바스 AI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이런 급락장에도 좀 굉장히 강한 수급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동훈아나텍을 좀 보고 있는데요. 10%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의료기기 관련 업체들이 사실상 주목해볼 포인트는 의료기기의 시판 허가 모멘텀들인데 동훈아나텍의 경우에는 우리가 좀 비침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혈당을 잴 때 이 바늘로 이게 손을 찔러서 나오는 피로 혈당을 좀 체크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따갑고 아프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침으로 타액으로 이 혈당을 좀 분석하는 이 타액 혈당 측정기가
내년 4분기에 이 시판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동원하나텍의 어떤 수급을 계속해서 좀 더 상승시키는 역량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낙폭의 경우에는 뭐 지난 8월에 32,850원 52주 신고가 형성 이후에 이렇다 어떤 뭐 출시 일정이라든가 시판과 관련된 어떤 임상 데이터들은 아직까지 좀 부족했는데 구체적인 어떤 일정은 뭐 내년 연말 안에 일단 뭐 의료기기 출시에 관련된 어떤 이슈 그리고 한국의 식약처의 어떤 이 시판과 관련된 어떤 승인 신청 이슈들이 좀 더 부각되면서 기대감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정확도 관점에서 굉장히 좀 높은 수치를 좀 기록을 하게 된다면 사실 뭐 시장의 선호도가 굉장히 좀 더 크게 증가될 수 있는 의료기기가 맞다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굉장히 당뇨 측정기가 굉장히 이 바늘로 피를 좀 짜내는 그런 방식들이 굉장히 좀 환자 입장에서 좀 고통스럽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어떤 분석들이 좀 더 쉽고 이런 결론치에 관련된 평가 지표들이 좀 우위를 보일 수 있는 타액 혈당 측정기가 만약에 시판이 좀 된다면 판매량 관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은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약한 시장 속에서도 오늘 동훈아나텍 강세 보이면서 주가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테마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3가지 테마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면요. 비만 치료제 자리하고 있습니다. 좀 시장이 좋았을 때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잘 가고 있었을 때 사실 비만 치료제는 뭐 제약 바이오 안에서는 가장 핫 키워드 중 하나였는데요. 오늘 또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이쪽은 조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이나 LPG 같은 경우에 지금 중동 리스크랑 같이 묶여서 가고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 하면 해운, 정유 그리고 방산까지 움직이고 있는데 방산은 오늘 중소형단에서 좀 움직임 보이고 있어요. 스페코는 17.9%, 빅텍이 6%, 퍼스텍이 4%대 강세 보이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LPG 같은 경우에는 정유 관련해서 오늘은 흥구석유가 주도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는 중동 리스크랑 관련이 되어 있는데 대표님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다 보니까 어떤 섹터를 좀 단기간 좀 봐야 될까라고 좀 고민을 좀 했는데 이번 주 일정들을 보니까 이번 주에 글로벌 비만 치료제 제조사들의 실적 발표가 좀 있죠. 그래서 빠르면은 뭐 6일 암젠을 시작으로 해서 7일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8일 날이 일라이 릴리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사실 뭐 단순하게 실적 발표를 한다라는 관점이 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관련된 컨퍼런스 콜. 그래서 하반기 비만 치료제의 어떤 출시 일정이라든가 어떤 승인 이슈 같은 것들 아니면 여기서 얼마만큼 많은 판매 지표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 좀 보이는가 방향성들도 좀 확인할 수 있는 이번 주 내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일정 이벤트이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의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먼저 좀 보고 있으면은 뭐 일라이 릴리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뭐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시장의 어떤 선점을 더 빠르게 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후발주자라고 좀 판단했던 일라이 릴리가 역시나 이 주요 경쟁국들의 최근 어떤 승인 그래서 젯바운드가 중국에서도 승인 허가가 되면서 오히려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의 어떤 경쟁들이 좀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그리고 여기 대해서는 암젠이 후발주자로서 지금 2세대 약물이죠. 지금 뭐 주 1회 복용하고 있던 이 비만 치료제 주사 제형제를 한 달에 한 번 맞는 제형제로 해서 지금 현재 임상 2상을 좀 추진하고 있고 아마 이 부분들이 연내 임상 2상의 유효성들을 좀 발표를 하게 된다면 내년도 임상 3상이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암젠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만 맞는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제형제를 출시하게 된다면 오히려 시장 선점 효과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 다음 세대죠. 2.5세대 내지는 3세대 약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점들을 고려해 보면 오히려 기술력 관점에서는 암젠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만 치료제 역시도 지금 현재 2세대를 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주 1회 주 1회죠. 우리가 좀 배나 뭐 피하 지방제 좀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주사 제형제를 좀 개발을 하고 있는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HK 이노행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현재 2세대 약물을 좀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먹는 경구형이라든가 붙이는 패치형 이런 어떤 비만 치료제의 경우에는 아직 그 기술적인 어떤 메커니즘이 구현되기에는 굉장히 좀 많은 시간들이 좀 소요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지만 편의성 관점에서는
시점에서는 시장이 오히려 좀 관심도를 좀 더 가질 수 있다는 이 차이가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차별화된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더해서는 뭐 지금 1세대 약물 매일 맞아야 되는 주사제 형제 삭센다의 어떤 특허 보호 조치가 올해 좀 만료가 좀 되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 뭐 최근에 뭐 대봉 LS라든가 뭐 큐라티스 같은 종목들이 단기 어떤 기대감들을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 시장의 어떤 선점 효과들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은 양의 양산들을 좀 준비하고 있다는 관점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 관점에 대한 어떤 접근은 용이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비만 치료제 키워드를 좀 살펴봤습니다.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있을 일정들을 좀 주목을 해주셨고 6일, 7일, 8일 다 일정들이 지금 실적 발표 플러스 컨콜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으로 좀 들어와서 대표님 좀 종목을 추려보자면 어떤 종목들 좀 보면 좋을까요? 최근의 경우에는 뭐 비만 치료제를 과연 이제 어떤 종목을 좀 사는 것이 좀 맞을까라는 이런 생각들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임상 성과가 좀 빨리 나올 수 있는 기업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미약품이 한국형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주 1회 맞는 그런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임상 3상 효과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나타날 수 있고요. 여기 대해서는 한 2026년도에 시판 허가를 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형 제형제에서는 한미약품이 좀 가장 빠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HK 이노엔도 임상 3상에 들어가는 2세대 약물을 현재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두 종목들의 어떤 유효성이죠. 유효성 측면이라든가 오히려 평가 지표가 좀 더 상대적으로 양호한 종목들이 시장의 관심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좀 있고요. 우리가 뭐 최근에 뭐 먹는 비만 치료제, 붙이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은 계속해서 좀 부각을 내고 있지만 이게 지금 2세대 약물이었던 뭐 위고비라든가 뭐 제파운드 같은 이런 어떤 약물들도 사실 뭐 경구용이라든가 패치용으로 전환들을 지금 검토를 안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기술적으로 구현하기에는 단기적으로 시장 선전 효과는 굉장히 좀 떨어진다. 이 부분 때문에 기대감은 좀 가질 수 있지만 시판 허가라는 관점에서는 상당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빠르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2세대 약물을 누가 가장 먼저 내놓을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건이고요. 1세대 약물에 대한 이 복제약이죠. 바이오시밀러를 어떤 회사가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을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대봉 LS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삭센다를 좀 기반으로 하는 그런 어떤 제형제를 활용해서 빠르게 좀 선점하고 있다라고 좀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많이 만들지 못하는 기술적 메커니즘. 이게 뭐 펩타이드라는 어떤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배양이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뭐 중소형단에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보다는 많은 어떤 공정 투자라든가 자금 투자를 할 수 있는 글로벌 제약사가 상대적인 어떤 경쟁 우위에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장의 핫 키워드가 비만 치료제긴 하지만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어떤 기업에 주목해야 되나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일단 시판이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빠른 쪽 한미약품이라는 거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 추가적으로 HK 이노엔까지도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에서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증시 7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미국의 경기의 침체, 경기 침체가 나온다면 어떤 쪽으로 좀 관심을 돌려봐야 할까라는 부분 이야기 좀 나눠봤었는데요. 일단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에 18만 건을 예상했었는데 이게 11만 건으로 너무 적게 나왔고요. 또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진짜 수치가 4.3%로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날에 있었던 ISM 제조업 PMI도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좀 초점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굉장히 크게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그나마 좀 관심을 돌려볼 쪽이 있다면 중동 리스크 관련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흥구석유 오늘은 5.7%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리스크 하면 가장 대표적인 쪽이 일단 해운, 정유, 그리고 오늘은 중소형단에 있는 방산주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해운하면 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흥하해운은 1.6%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라운드 승부주 증시 8에서 만났던 엘컴텍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관련주 하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중동 리스크랑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값도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고요. 금 관련주인 엘컴텍도 오늘은 2.9% 강세 보이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우창희 대표님의 승부주 GS건설입니다. 금리 인하가 실제로 이뤄지게 된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 중 하나가 또 건설 쪽이죠. 가장 대표적인 종목 GS건설 5.8% 오늘은 크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9에서는 비만 치료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일정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6일부터 8일까지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컨콜이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한미약품 가장 빠르게 일단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 시판이 가능한 종목인데요. 2.6% 밀려나면서 오늘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정선호의 이주식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진단키트 그리고 백신주가 강세를 보이며 관련 종목 스탠트에 꼽았고요. 중동 리스크 관련주로 휴니드 제시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2,600선이 붕괴된 채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비만 치료제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비만 치료제 제조사 실적 발표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